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카로 인 더 핸섬 월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애농님과 함께, 애농님은 창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를 했고, 애농님과 함께 일과 사랑, 그리고 핸섬, 그리고 자기 중심에 대해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농님.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사람. 아니요, 너무 대단하셔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음, 저는 서애녹이라고 하고요. 음, 지금은 음, 종합 콘텐츠 IP 홀딩스 기업을 표방하는 음. 디오리진에서 COO로 우와, 재직하고 있습니다. 쉬우면 엄청 높은 건데. 아닙니다. 넘버 2, 넘버 3. 네. 음, 그렇고 뭐 음, 그 음, 전에는 음, 원래 마케팅이랑 음, 컴퓨터 공학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 판교에서 IT 음, 기업에 다녀보기도 하고 어, 글로벌 패션 그룹에서 음, 뭐 마케팅 PM으로 일을 음, 해보기도 음, 했고요. 음. 뭐 개인 사업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진짜 이것저것 해본 것 같습니다. 엄청 다양한 레이어를 네, 가지신 안 해본 게 없는. 그럼 여러 가지를 다 해보시면은 그 경험이 일하는 데,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음, 뭐 결론적으로 음, 말하면 음,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에 어떤 음, 특정한 음,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은 올라갈 수 음, 있지만 음, 이제 거기서 얻을 음, 수 있는 보람 음, 혹은 음, 전문성만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음, 요즘 뭐 사실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에 음, 대한 얘기도 많지만 음. 저는 링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링커? 네, 그 음, 스페셜리스트들과 음. 제너럴리스트를 연결해주는 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정반합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엮어줄 수 있는 역할은 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수행하다 어,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쉽게 음, 말하면 음, 뭐 예를 들어 음, 음, 뭐 음. 기현님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실 거라 정신없는, 생각하는데 미치광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로 따지면 컴퓨터만 아는 사람은 이게 음,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음, 음, 쉽게 뭔가 음, 시도하지 못하고 반대로 음, 이제 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음, 잘 팔고 잘 브랜딩하는 부분만 알지 음,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지 예를 들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음, 이거 둘 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음, 음, 이거는 이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 음, 아니면 이거의 특장점은 뭐고 어떤 음, 식으로 이제 이게 뭐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음, 포인트를 살려서 가면 음, 조금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거야. 뭐 음, 이런 예를 들면 그냥 되게 단편적인 얘기지만 음. 그런 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우와, 보니까. 엄청 유니크한 건데? 어떻게 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르쳐 주세요. 팁 좀 주세요. 그 유니크해지는 거. 그 콘센트. 영역이 대학 때 뭐지 컴공이랑 경영을 전공했다 네.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컴퓨터 공학을 처음에 이제 음, 입학했을 때는 음, 사실 그 시절은 음.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터치폰 막 핸드폰 이런 게 그렇다면 참 나이가 나중에 20대가 그러게 되잖아. 아 근데 그러네 그런 게 나왔을 때라 사실은 그때의 주류는 음, 막 그냥 정말 컴퓨터 음, 음, 소프트웨어가 다 웹에서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웹사이트 만들기 이런 게 제일 뭔가 유행하던 때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뭐 재밌긴 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저는 되게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직 갭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이제 경영학 그 중에서도 마케팅은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는 분야의 일이잖아요. 전 거기에 되게 매료됐던 것 같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공부도 뭐 열심히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것도 엄청 거시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던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졸업한 후에 커리어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재밌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탐색해보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어쨌든 고학번이 되고 제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에는 그때도 저는 사실 처음엔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이제 그때 반대로 이제 제가 그때의 교차점을 고민을 해서 찾았던 거는 개량 이제 퀀터티브 마케팅을
에너게틱스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분야의 이제 연구실이었어요. 대학원 연구실? 연구실인데 학부생이긴 한데 어, 어. 저 마케팅 수업 이제 듣는 교수님 중에 이제 수치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찾아갔어요. 한 3번, 4번. 처음에는 이제 뭐 안 만나주시나? 그렇게 가니까 아마 이제 뭐 요즘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한번 와서 뭐 이런 거 해볼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분 랩에 소속된 대학원생 형 누나들하고 같이 뭐 작은 프로젝트들을 같이 했었고 학부생으로서 학부생으로 그렇게 하기엔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엄청 되게 어필이 잘 됐나 보다. 제가 뭐 계속 맨땅에 헤딩을 잘 했나 뭐 아니 그걸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다 보니 그때 이제 그 연구실에서 같이 했던 주제가 온라인이나 웹에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바이럴, 버즈 같은 키워드들을 크롤링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웹에 있는 텍스트들을 막 긁어와서 그거를 이제 빈도 분석이라든지 군집 분석이라든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사실 빅데이터 막 이런 게 그 그런 이후로 나온 느낌이네. 느낌인데 근데 그 전에 되게 초기에 했던 시도들 그래서 막 그런 다음이죠. 그래서 그런 그때 막 소셜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고 지금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송기령 부사장님이나 그분들도 저희 했던 교수님과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셨고 이제 막 그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같이 뒤에서 컴퓨터 공학도로서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 되게 좋은 기회에 네. 엄청난 그 곳에 있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거기서 발생되는 유의미한 단어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 넥스트는 그 가신 거예요? 그 연구자가 또 안 맞았어요? 아니면 네, 근데 그쪽을 한계가 뭐가 계속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분야로 계속하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말로 될 수도 있었고 한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뎁스가 있게 뭔가 환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완전 느낌이었어요. 초반이라서 그런가? 네, 혹은 이제 아직 그게 뭐랄까 되게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서 이제 저희 같은 학부생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 갭이 있으니 정보의 갭이 있으니까 이제 그랬던 차이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제가 실전에 되게 부딪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네, 그래서 졸업 직전 혹은 이제 졸업하는 즈음에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홈쇼핑 아니 홈쇼핑이 아니지 쇼핑몰 같은 걸 창업을 했었고 그때 실제로 그 전에 했던 걸 살려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 사가는 게 뭔지 이런 키워드 분석까지 좀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딱 그런 필요한 상품만 조달을 해서 막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럼 잘 걸 팔려요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잘 팔렸어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어. 정부 지원 사업을 그때 한창 할 때인데 음. 네이버가 스토어팜이라는 걸 처음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스토어팜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기 셀러들이나 어떤 킬러 컨텐츠들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근데 정부에서 한창 창조 경제나 그런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조가 많이 있었어서 시기가 잘 맞았네. 그두 정부와 이제 민간 기관이 함께 어떤 그런 창업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을 열었었고 그때 다행히 뭐 감사하게 선정이 돼서 그 기회를 이제 발판 삼아서 실험해보는 네 창업을. 그런 리빙이나 이제 이런 파트에서 그런 키워드 분석하면서 했던 것들 했고 DIY가 그때는 되게 키워드적으로도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디퓨저가 있었거든요. 디퓨저? 네. 그럼 이제 이걸 엮은 거예요, 저는. DIY 하는 문화와 디퓨저가 한창 캔들 디퓨저가 유행이었는데 만드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묶어서 아예 디퓨저 DIY 키트 예를 들면 만들어서 판매를 그때는 그게 없었을 땐가 봐.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캔들 이제 그때 처음 뭐 어디 공방 같은 데 가서도 만들어 보고 뭐 혹은 이제 뭐 그런 거 사서 집에다 해놓고 이제 그런 게 처음 있을 텐데 이제 벌크로 막 그런 걸 막 해다가 거기에 또 근데 딱 너무 특정적인만 하지 않고 저희는 막 드라이 플라워로 예를 들면 같이 넣었어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되게 디테일이 중요한가? 맞아요. 사업할 때 조금 다르게 하는 거. 뭔가. 맞아요. 그리고 되게 시즈널한 것도 많이 접목을 했어요. 예를 들면 5월이면 카네이션이다. 그럼 카네이션, 드라이 플라워, 뭐 디퓨저 DIY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러면 그런 거 파는 데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그런 게 많이 매출이 드라이브가 돼서 팔리기도 했고. 신기하다. 그렇게 창업을 하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또 어떤 한계를 느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유니클로 가는데 이건 되게 웃겨요. 왜 유니클로 간 거야? 창업에서 유니클로 많이 헤어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맥락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짧게 뭐 한 1년 정도 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 라이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처음 이제 경험해보는 뭐가 즐거워요? 캐나다 라이프는? 그들의 자유로움과 편안한 거? 네, 뭔가 모든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뭐예요?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하고 캐나다는 모자이크 소사이어티라고 하잖아요. 모자이크 소사이어티?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어떤 뭐랄까 네, 다 미국스럽게 어떤 문화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든 흡수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 억지스럽게 어떻게 네, 뭔가 이름 자체가 벌써 그러네, 유나이티드 멜팅이니까. 스테이츠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다음에 다 동화가되는 어떤 문화라면 캐나다는 그냥 그대로 나. 네,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존중이 되는 채로 어우러져 사는 비빔밥 같은 문화 근데 그게 느껴져? 가면? 느껴져요. 막 예를 들면 그리스 거리에 가면 막 그리스 뭔가가 있고 막 그 사람들만의 축제가 그대로 있고 당연히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있으니까 차이나타운은 그렇고 한국 사람들 뭐 정말 막 인도 사람들 막 그들만의 문화가 그냥 고유한 채로 그대로 놔둬. 네, 남아서 그 다양성이 더 존중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게 되게 저는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뭔가 한국에서 뭐가 답답했어요?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그게 또 특정 나이랑 결부가 돼서 맞아, 답답해. 네,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4학년이 되면 뭐 대기업 순위 쫘라락 해서 지존해야 되고 뭐 G사트였나 뭐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맞아. 뭐 그런 거 막 다 몇 권씩 들고 다녀야 맞아. 되고 또 회사 가면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뭔가 그런 승진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가 뭐랄까 노멀하게 권장되는 어떤 특정 트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사실 저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느꼈을 수 있으나 가서 그게 확 네. 올라온 거야? 이건 아니다. 네, 전혀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 조금만 당연하지 벗어나서 않지. 보면 왜 그래야 하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가서 그 의문을 갖게 됐나요? 그 사실 캐나다 가서? 한국에서도 느끼긴 했죠 어느 정도. 근데 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명확히 한 발 떨어져서 경험하고 대안이 되는 삶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꼭 안 살아도 내가 살 곳이 있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약간 해방감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캐나다에서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 막 더 와 여기서는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고 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토론토의 가장 다운타운이 되는 이제 지역에 거기에 유니클로 캐나다가 오픈을 한다고 이제 그런 광고가 붙어 있었고 막 We are hiring 해서 막 엄청 붙어 있고 근데 그때 제가 한국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무조건 한국에 어쨌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교에 이제 돌아오면서 유니클로 지원을 해봐야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쇼핑몰도 하고 그러던 시점에 이제 학교를 어쨌든 재직하긴 하니까 학교 유니클로 취업 설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갔죠. 근데 저희 학교 출신 선배님이 유니클로 재직 중 선배님 오셔서 이제 설명해주고 인사팀이랑 와서 하는 건데 너무나 누구나 이제 해외 취업에 열려 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 해외 지사를 갈 수 있다는 네 말이지. 발령이 날 수 있다. 그땐 유니클로도 되게 클 때. 그때가 거의 제일 황금기였어요. 사실 제일 막 이제 거의 뭐 마케팅에서는 유저 페네트레이션 혹은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투율인데 유니클로 상기나 혹은 이제 유니클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그 구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어갔어요. 맞아. 엄청 났었지. 네, 그런 브랜드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 사실 맞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커버하는 브랜드. 물론 그래서 이제 되게 물건도 있고 물건은 뭐 자체하고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그때 막 이제 그거에 감화가 돼서 내가 그럼 유니클로 캐나다를 내가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일도 하고 맞아요. 외국에서도 살고 나도 찾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맞아요. 건데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정말 유니클로 캐나다 죄송해요. 유니클로 하나만 썼어요. 한국 유니클로 이제 공채 하나만 쓰고 그때 쇼핑몰 할 때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쇼핑몰 계속 해야지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하나만 썼는데 그게 감사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돼서 이제 유니클로를 입사하게 된 거죠. 와. 맞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뭔데? 자꾸 또 이렇게 너무 막 진짜 막, 장난 아니네. 네, 메뚜기처럼 막 합합합 이렇게 가면서 가는 느낌인데
그때 유니클로를 이제 나오고 또 저는 쉐어하우스 창업을 했어요. 근데 아니 너무 특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의사결정을 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회사원으로서 뭐 직장 생활을 다들 겪어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끝에 어떤 모습이 보이지. 네, 너무 이제 보이잖아요. 원하지 않아 네. 그 모습을. 그럼 결국엔 뭐 이사, 대표, 결국엔 갈 수 그것도 있는 엄청 치열하게 맞아요. 살아남아야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 그냥이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미래가 다 너무 딱딱딱 보이고. 표본들이 있고 그게 전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굳이 맞아. 어렵게 거기까지 도달을 맞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럼 빨리 떠나는 게 맞는 거고. 네. 반대로 일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많이 했던 거예요. 의의 의미 네, 어떤 네. 측면에서? 일에서 얻어지는 보람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어떤 의미와 얼마나 합치가 되는가에 대한 그때 퀘스천을 처음 던졌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은 뭐 맞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또 크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저의 삶의 의미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때 전 보람을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뛰어난 석학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들의 능력이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워낙 뛰어난 천재들도 많긴 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인류가 역사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응축되고 응축돼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치. 그거를 뭔가 저희는 레버리지해서 그치. 더 진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으로 비춰봤을 때 나의 경험이나 어쨌든 내가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응축돼서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전해주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훨씬 빠르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우와. 그런 삶이. 우와.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에 어쨌든 이 제품에 가진 가치를 전달하고 혹은 그들의 마음이 이 제품과 연결돼서 뭐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부분에서는 합치가 되지만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게 선뜻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예를 들면 유니클로다 면 의류를 사 너무 만족스러워. 뭐 옷을 입고 이 옷이 주는 기쁨이 그 다음은 없는 거죠. 구매한 만족감으로 끝. 네, 거기서 끝. 사실 뭐 제가 그 이후로 줄 수 있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치. 회사 안에서 담당자로서 줄 수 있는 가치는 거기서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돈이 나한테 오면 뭐 제가 뭐 어떤 뭐 사회공헌 활동을 뭘 하든 하겠지만 그건 이제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인 거지 제 개인이 그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흥미롭네. 그 접점에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게 게스트하우스로 이어져요? 여행자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겪어온 경험을 나누고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삶도 있구나를 느끼게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응축되는 삶.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삶에 대한 뭔가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퇴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내 게스트하우스를 막 진짜 막 수십 수백 군데를 다녀봤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네, 그래서 외국은 또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녹아들어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었나 봐 원래. 네,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됐나 봤는데 되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창 뭔가 파티 계야의 개념도 없을 때긴 한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냥 이성을 만나는 게 맞아. 하나의 동기였고 맞아. 다른 하나의 동기는 이제 어쨌든 여행자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긴 한데 이걸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너무나 큰 고통은 이걸 차리신 분들이 보통 이 두 번째 이런 여행의 경험을 나누는 게 좋아서 차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매여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 일에.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상주하면서. 네. 그리고 보통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의 손님들은 여행하기 좋을 때 오시잖아요. 그럼 나는 여행하기 좋을 때가 제일 바쁘고 내가 한가할 때는 여행하기 너무 안 좋은 때인 거야. 불행해지는 거네. 네.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삶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맨날 이제 손님들 맞이하고 음. 여행하기 좋을 때는 일에 치여 있으니까 음. 이게 너무 괴리가 많이 음. 벌어진다. 음. 이제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때 조금 전환을 한 게 쉐어하우스였어요.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의 그냥 가장 큰 차이는 게스트하우스는 일 단위로 손님이 바뀌지만 보통 쉐어하우스는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로 손님이 바뀐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쉐어하우스는 6개월 단위, 학생들 타겟이어서 학기에 맞춰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럼 6개월 안에서 적어도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처음 한두 달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입주를 해서 적응을 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조금 제가 수월해지는 훨씬 관리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 저도 학기 중에 방학을 즐길 수 있는 아. 쉐어하우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쉐어하우스 운영하면서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런 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4월, 10월이 저의 휴가 날이었어요. 너무 학생들은 신기하네. 중간고사 볼 때가 이제 음. 저는 제일 이제 관여도가 적어지는 시기고 좋은 날씨일 때 네, 봄, 가을에 딱 좋을 때 여행 다니고. 네, 여행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되게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와,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 쉐어하우스 창업했다는 게 그런 의미로 그런 뭐지? 생각을 뭐 공유하고 뭐 네. 여태까지 경험을 나누고 이런 거가 좋아서 창업했다는 것도 사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창업을 해서 그 쉐어하우스를 실제 운영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 네. 진짜? 너무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보람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비슷한 생각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그 20살에서 24살의 그 대학생들의 고민은 친구들끼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혹은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만난 어른은 부모님이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너무 갭이 있어. 네, 부모님인데 또 해결해 주기에는 이 제너레이션 차이가 맞아. 띠로 따지면 두 세대 맞아. 차이가 나요. 맞아. 근데 형 누나라고 부르기엔 조금 삼촌 이모 티어에 혹은 그 제너레이션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진짜 값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녔어서 그때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는 실제적인 조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딱 쉐어하우스를 창업할 때가 30대 전후반이었는데, 사실 30이 되기 전후반이었는데, 딱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도 해보고 한 제너레이션 앞선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쉐어하우스 하는 친구들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상담을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해줬나 보다 그 친구들. 네, 그래서 실제로 면담 신청을 해요. 너무 웃긴데 쉐어하우스가 네.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처음 봐. 원래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훨씬 많죠. 사실은 그거를 부동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의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본질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티 혹은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네. 뭐 혹은 maybe 거기에 더 하면 그냥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비즈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구심점의 역할을 제가 하면 또 쉐어하우스 하는 친구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더 뭔가 고민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게 훨씬 빠르게 열리더라고요. 오히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경쟁 관계처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 어쨌든 맞아. 학점이 맞아. 경쟁도 해야 되고 맞아, 근데 맞아. 여기서는 같은 학교긴 하지만 직접적인 뭐 과 연계가 있다거나 뭐 학년이 다르거나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비슷한 시기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관계인 거죠. 근데 거기 구심점으로 또 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맺어지는 교대가 너무 신기하네. 끈끈했고 실제로 제가 쉐어하우스 이제 창업을 다른 분께 양도를 했거든요. 저희 아는 분께. 근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많고 쉐어하우스에 살다가 이제 각자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도 친구로 지내는 관계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되게 들어가기 경쟁률 치열했겠다. 애농님 쉐어하우스 너무 좋아서. 맞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네, 그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막 정보 공유하잖아요. 근데 저희 쉐어하우스가 거의 원탑으로 그랬을 것 거론이 같아. 됐고 실제로 대기가 항상 있었어요. 나도 그때 할 때 살아보고 우리 그때 만났잖아. 네, 그때 궁금한데. 알게 됐어. 그때 살아봤으면 좋았을 거 맞지.